시간이 있으면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산업재편이요. 똑같습니다. K방역이 그러니까 요구하는 내용들을 경제에다가 실현하게 되면 실현될 수 있는 거예요. K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산업정책을 주로 많이 연구한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요. 시간이 벌써 한 30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요. 좀 속도를 높인다면은, 우리는 그동안에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굉장히 압축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한 세대만 한 3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세대 만에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100배 이상 증가한 나라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얘기예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 한 200년에 걸린 걸 우리 한 30년 만에 해치운 겁니다. 해치웠는데 그 경제 성장의 그 기본적인 방식은 뭐였냐면 제조업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제조업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그걸 가지고 이제 압축적으로 공업화를 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압축적인 공업화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선택적인 공업화를 한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제조업 과정은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뒤에서 제가 이제 그림을 가지고 좀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좀 같이 보여준다면요. 어떤 얘기냐면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반도체라는 제품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 제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체의 과정을 단순화시킨 건데요. 우리가 어떤 제조업 제품을 만들려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라는 제품이 나오기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요. 무선 전화기라는 걸 사용했었죠. 코드리스 폰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스마트폰을 좀 만들고 싶은 이제 생각이 기업에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스마트폰을 만들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겠는가 우리가 한번 잠깐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일반 사람 수준에서요. 내가 새로운 제품을, 지구상에 없는 제품을, 새로운 제품을 지금 만들려고 해요. 개발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스마트폰이라는 제품을 상상을 했을 때 그 제품이 어떤 기능을 가질 것이고, 예? 어떤 역할을 하는 제품인가지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개념을 정의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제품에 대한 그 개념을 설계 디자인한다 그래요. 설계 디자인. 우리가 건축물을 지으려면 설계를 먼저 해야 되듯이요. 그러니까요. 설계 디자인한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우리가 있는가 없는가. 예? 이런 기술들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다 이제 뒷받침됐을 때 제조하는 과정이 이제 있겠죠. 이제 만드는 과정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뭐 조립하고 뭐 어쩌고 유통시키고 하는 나머지 과정들이 있을 때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는요, 요 부분에 있습니다. 요 부분에 있어요. 우리나라 반도체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인데 주로 우리가 어떤 거냐면 제조 과정입니다. 제조 과정이에요. 근데 요 과정이, 요 부분이요. 제품을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에 대한 개념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이 과정, 이 부분이 이게 고부가 가치예요. 이게 아주 고부가 가치고 근데 이 부분은 주로 백인 국가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되게 이걸 하고 있습니다. 산업화의 역사가 긴 나라들이 저런 이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유일하게 지금 중국의 화웨이라는 기업이 여기 뛰어든 거예요. 중국이, 여러분들이 미국과 중국이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원 속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기술 전쟁, 무역 전쟁,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이 뭐냐면은 제조업 시대 때는, 산업화 시대 때는 자기들이 후진 국가로서 뒤늦게 이제 하면서 후진 국가였었지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자기들도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갖겠다 이거예요. 선진국형 산업구조는 뭐냐면요.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게 선진국형 산업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반도체를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텔이든 아니면 무슨 뭐 마이크론이든 이런 회사들이 싱가포르에서 그런 반도체를 제조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싸기 때문에 거기 가서 만드는 것뿐이에요. 다 할 수 있어요. 전체 과정을요. 그게 선진국입니다. 근데 이제 후진 국가들은 그 중에 일부를 이제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러니까 일부는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게 후진 국가인 겁니다.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일본한테 반도체 부품 소재 공격받은 이유도 그걸 우리가 그 부분이 취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취약하니까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그랬을 때 중국은 뭐냐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러니까 핵심적인 하나의 이 자원이 뭐냐면 반도체 부분인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자기들도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갖겠다 해가지고 이 부분을 딱 뛰어들어간 거예요. 화웨이가요. 뛰어들어간 거예요.
뛰어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중요한 기술이 5G라는 통신 기술인데, 그것도 뭐, 화웨이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1위고요. 이러다 보니까는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긴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좀 뒤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하여간 우리는 근데, 이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특화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요 부분을 왜 했냐? 이거 다 하면 좋겠는데, 초기에 우리가 할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역량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이런 상황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빨리 쫓아갈 수 있는 거 뭐겠느냐 봤을 때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선택을 한 거고, 그래서 선택적으로 공업화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뒤로 이제 남겨둔 거예요. 나중에 좀 하자. 좀 이제 경험이 축적되고 나중에 좀 이제 가면 그때가 사자 했는데,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이 사람에 대한 투자, 장기적인 투자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단기 성과에 급급해요. 이건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 경험의 축적에서 사실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투자가 좀 인색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축적이 안 됐던 거예요. 자, 그럼 하여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선택적인 공업화를 했어요. 선택적인 공업화를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요. 그 결과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가 제조업을 빼면 우리가 어떤 산업이 있죠? 농업이라든가 1차 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차 서비스 산업이 있는데, 1차 산업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제조업이 약하다고 해서요. 3차 서비스로 가야 되는데, 서비스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왜 취약하냐? 아까 봤었던 제조업 제품의 상단 부분에 있는 게, 그게 디자인 서비스, 설계 서비스, 다 서비스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을 빼고 하다 보니까 취약한 거예요. 자, 그 얘기도 좀 뒤에서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랬을 때, 근데 이제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제조업이 지난 30년 전부터 위기 상황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큰데 이게 위기가 전개되어 왔었다 이겁니다. 첫 번째 위기는 언제부터 오냐면요. 90년대 초부터 나타납니다.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이제 이렇게 신호를 보낸 거예요. 신호를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이라든가 기업에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거예요.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1단계 위기가 이제 90년대 초에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생산량은 여전히 그렇게 해서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었어도요. 근데 2단계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생산도 이제 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안 증가하기 시작하고 3단계는 더 이제 심각한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제조업 제품의 위상이 그러니까 이제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걸 봤을 때요.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전화기로 쓰는 분들 별로 없죠. 그렇죠? 우리가 무선 전화기일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화기였었습니다. 전화기라는 어떤 제조업 제품이었었어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데이터와 관련된 기능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를 거기서 만들어내기도 하고 데이터를 그러니까 구동시키기도 하고 하는 이런 기능으로요. 전화를 거는 기능은 별로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제조업 제품의 본래적인 기능은 굉장히 이제 약화되면서 제조업 제품의 그러니까 위상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지금 오는 게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인데, 그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제조업이 이렇게 3단계로 위기가 쫙 진행이 되어 와요. 자, 첫 번째 위기 상황을 볼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많은 전문가들이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90년대 초부터 이미 변하기 시작했어요. 외환위기는 결과예요. 대응을 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항상 그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내부에서 발생하지 외부 충격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기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92년도가 되게 되면요. 우리가 9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성장률이 한 10% 안팎으로 성장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성장률이 6%로 뚝 떨어집니다. 중간 과정도 없이 그러니까 뭐 9, 8, 7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뚝 떨어져요. 갑자기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부터 계속 이 상태로 이제 가다가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지기 시작해요.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9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만 빼놓고는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치르잖아요. 2자하고 7자가 끝나는 해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저 92년도에는 어떤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까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는 그 대통령 선거입니다. 노태우 정부 마지막 해였었어요.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는 해에 김영삼 정부는 이제 군부 정부에서 대비해가지고 문민정부라는 걸 표방하고 나왔어요. 군사 정권을 완전히 이제 시대가 끝났다. 종식 선언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혁을 해야 되겠죠.
개혁 정권한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첫 해에 특히 첫 해가 중요한데 첫 해에 경제가 좋아야 돼요. 경제가 안 좋게 되면요. 개혁에 힘이 안 실려요.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개혁이 이게 피로감을 느끼고 그래요. 예? 그렇죠? 근데 성장률이 뚝 떨어지니까 당시에 김영삼 정부가 이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것이 굉장히 나이브한 방식을 택합니다.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건 단순해요. 우리가 생산활동에다가 노동력이라든가 자본을 많이 투입하면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듯이요. 이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게 하면 돼요.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게 하면 돼요. 기업에 투자하려면 돈이 필요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 해외 자본시장에다가 개방을 합니다. 외국인들 자본들을 그러니까 끌어오기 위해서요. 개방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OECD 가입을 추진합니다. OECD 가입 추진하려면 자본시장을 개방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투자율이 이제 그러니까 뚝 떨어지니까 이걸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방식을 택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을 비롯해가지고 관료들, 정치인들, 우리나라 엘리트들이요.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무식했어요. 무지했어요. 돈이 외국에서 들어올 때는 굉장히 그 돈이 달콤해가지고 거기에 취했다가 근데 문제는 그렇게 들어온 돈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해주는 돈은 언제든지 회수해갈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근데 빠져나갈 때 이 충격을 그러니까 전혀 예측을 못했던 거예요. 들어올 때 달콤한 것만 생각하고 시장 개방해야 된다, 막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충격이 외환위기인 거예요. 외국인들은 뭐냐면, 불안해지게 되면 다 빠져나가거든요. 예? 그게 외환위기였던 겁니다. 예? 어떤 거예요? 자, 시간 순서 자세히. 그래서 우리가 1차 위기가 뭐냐면 91년도에 제조업 종사자가 한 516만 명을 기록하고 나면 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까 제가 압축적으로 공업화했다 했잖아요. 짧은 시간 내에 그러니까 우리는 경공업, 중화학공업, IT 산업 쫙쫙쫙 간 거예요. 짧은 시간 내에요. 근데 탈공업화, 제조업의 종사자가 줄어드는 것도 굉장히 압축적으로 진행됩니다. 빠른 속도로요. 일본보다 2배 빨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 저출산이 일본보다 더 심하거든요. 그게 거기에 같이 맞물려 있어요. 자, 그러면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뭐냐면 일자리 증가율이요. 이거 봐보세요. 91년 전후에 뚝 떨어집니다. 6.8에서 2.3로 뚝 떨어지고요. 일자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가계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이기 때문에요. 일자리 증가가 뚝 떨어져요. 특히 대기업 일자리가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다 제조업체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일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젊은이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이미 진행됐던 거예요. 외환위기 이전부터요. 돼요? 자, 그러다음에 이런 상황 속에서 대개 이제 우리가 일자리가 줄어들다 보면 가계 소득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가계가 약해지는 겁니다. 내수가 약해지는 거예요. 내수가요. 내수가 약해지니까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다 눈을 돌리죠. 국내에다가 물건 팔기 쉽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해외에다 팔려니까는 수출 경쟁력을 자기가 확보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수출 경쟁력이라는 게 기술을 하루아침에 확보하는 건 쉽지가 않고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인건비 전략 방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 억제라든가 고용을 억제한다든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선호한다든가 아니면 심지어 생산기지를 저렴한 노동력 있는 해외로 이전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되게 대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게는 더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내수는 계속 악화되고 수출에 이제 목을 매는 이런 경제 구조가 이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해서 인구 구조도 나빠지는데요. 우리가 경제학에서 우리가 인구 구조를 결정하는 거는요, 여러 가지가 요인 있지만 경제적인 요인만 보게 되면요, 임금 불평등이 가장 우리가 인구 구조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봅니다. 경제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남성이 여성한테 청혼을 했을 때 여성이 그러니까 그 청혼을 받아들이는 기준은 경제적인 요인이요. 그 남성의 절대적인 소득 임금이 아니라 상대적인 임금이라고 해요. 우리 사회에서 내 파트너가 될 사람이 상위 10%의 임금의 수준에 속하냐, 하위 10%냐, 이걸 가지고 본다 이거예요. 우리는 비교하기 좋아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40세 미만 젊은 사람들 결혼 안 한 사람을 4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결혼율을 조사해 보면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놀랍게도요. 정규직 결혼율하고 비정규직 결혼율하고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수치가요. 놀랍게도요. 그러니까 이 임금 불평등이 결혼율을 떨어뜨려요. 임금 불평등하면 결혼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율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출산율이 떨어지죠. 출산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줄어드는 거니까 전체 인구를 이제 그러니까 증가율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분모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인구는 갈수록 자꾸만 의료기술 발달이고 오래 살고요.
예?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1년에 60세 이상 인구가요, 60만 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1년에요. 50세 미만은 한 31만 명씩 감소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지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인구 구조가 나빠지니까 또 이게 내수를 더 악화시키죠. 인구 구조가 악화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지 소비가 막 그렇게 할 상황이 일어나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경제적인 중요 수치는요, 다 92년도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소득 분배가 이때부터 나빠지기 시작해요. 나빠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뭐냐면은 임금 근로자하고 자영업자 간의 소득 격차도요, 91년도 이후부터 딱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80년대에는요, 셀러리맨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영업자 하는 거였어요. 자기 사업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 자영업을 하더라도 임금 근로자만큼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오늘날은 자영업자는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살기 힘드니까요. 갈수록 벌어집니다. 갈수록 벌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어디까지 벌어지냐면요. 저기 보시다 한 65%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임금 근로자에. 특히 취약한 부분들. 음식, 숙박, 도매, 소매업. 이 분야는요. 30% 밑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임금 근로자 소득에. 그러니까 30%라면요. 임금 근로자가 한 4천만 원 정도 평균이 되거든요. 1인당 저게요. 그럼 30%라면 한 1,200만 원 정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충격받으면 그러니까 폐업하는 거예요. 조금만 충격받으면요. 음식, 숙박,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요. 예? 그 분야들은요. 자, 이게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진 겁니다. 왜 안 좋아진 거냐면요.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그 줄어든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고임금 서비스로 가면 좋은데 주로 저임금 서비스로 가는 거예요. 갈 데가 그것뿐이 없으니까. 농사지러 가시는 분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저임금 서비스가 뭐냐? 자영업인 거예요. 자영업이 서비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영업에 과당 경쟁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생긴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도 쫙 떨어지십니다.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한 60%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2017년 대통령 선거할 때 유력 주자들이 중소기업의 임금을 대기업의 한 8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공약들을 막 제시했었어요. 그게 선진국가들이 되게 그런 모습인데 우리나라도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 77, 8% 됐었습니다. 80% 근접해 있었어요. 근데 쭉 떨어져요. 왜 줄어드냐면요. 대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을 하니까 자, 삼성전자가 베트남으로 나가게 되면요. 부품이나 소재를 거기서 이제 만들어 조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국내 중소기업들이 조달했던 것이 그만큼 물량이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면은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협상에 있어서 그러니까 협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적어진 물량 가지고 서로가 그걸 받으려고 하니까요. 대기업에 그러니까 이익이 떨어지니까 중소기업의 이익이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자연히 중소기업 종사자들한테 임금을 많이 줄 수 없죠. 네? 중소기업 사업하시는 분들요. 이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삼성전자가 국내에 그냥 남기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판매 서비스, 삼성전자 판매 서비스점 있잖아요. 이런 점들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서비스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니까는 이건 해외로 갖고 못 나가고 국내에서 하는데 그 대신 이건 뭐냐면 외주화시키죠. 외주화시켜가지고 주로 비정규직 노동력에 되게 이걸 이제 의존을 하죠. 그러면 정규직, 비정규직 그때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요. 자, 이런 문제가 그래서 그 상황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전체 가계를 열등분을 나눴을 때요. 1분이라는 것은 하위 10% 가계입니다. 이건 상위 10%고요. 10분이라는 것은요. 이 수치가 2013년에 박근혜 정부 첫 해입니다. 첫 해인데 여기 87.1%라는 게 뭐냐면 여기 88.8%가 뭐냐면요. 자, 부모가 그러니까 소득에 있어서 하위 10%에 속할 때 자녀가 하위 10%로 살 확률입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부모가 상위 10%일 때 소득이 자녀가 상위 10%로 살 확률이에요. 지금은 아마 90%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물론 그 중간은 좀 줄어들어요. 적어도 상하위 10%는 신분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건 얘기입니다. 이걸 젊은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젊은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느끼는 불만이 우리 경제의 문제의 그대로 압축판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 출발선이 다르다 이거예요. 출발선이 다르다 이거예요. 누군 저 앞에서 뛰고 누군 저 뒤에서 뛰고요. 공정하지 않다. 이걸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 경제가 똑같이 두 가지 문제가 압축되어 있어요.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헬조선 얘기 나오는 게 그래서 이래서 헬조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우픈 얘기지만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 여성분이 자기 이제 알고 있는 남성이 2명이 있을 때 한 친구는 보니까는 굉장히 좋은 대학 다니고 머리도 샤프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 근데 한 친구 보니까 별로, 공부에는 별로, 그러니까 취미도 없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건물주야. 근데 누굴 선택하냐 이거예요. 근데 후자 선택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전자인 경우는 그러니까 대기업 다녀도 평생이라도 건물 갖기 힘들다 이거예요. 예? 자, 저희 때는 집안이 어려워도 서로 어쨌든 간에 좋아하면은 서로가 노력해가지고 저축해서 집도 사고 이렇게 하면 살았었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젊은이들 이거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요. 젊은이들 탓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사실 그런 사회를 물려주는 겁니다. 어른들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부분을 그래서 이제 키우려고 정부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서비스 부분은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고용을 일자리를 한 50%를 서비스가 차지했었는데 그로부터 한 13년 후에 70%를 차지해서 늘었는데 제조업 일자가 줄어드니까요. 일로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는 별로 안 증가하죠. 여기서 한 20% 증가인데 여기는 한 6% 안 증가하니까요. 그러니까 서비스 1인당 그러니까 우리가 부가가치는 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갈수록이요. 왜 그러냐? 우린 주로 있잖아요. 서비스를 육성한다고 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제조업과 관련된 사업 서비스 부분들을 고부가치를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주로 어떤 걸 했느냐. 서비스에는 그러니까 그런 사업 서비스만 있는 게 아니라요.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주로 금융, 법률, 의료, 교육, 이런 회계 이런 것들. 이게 다 서비스들입니다. 그렇죠? 이런 걸 가는데 이런 분야들은요. 적정한 정도만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 과도하게 성장을 하면요. 오히려 국민들한테 오히려 그러니까는 피해를 많이 입힙니다. 금융이 과잉 성장을 해서 나타난 결과가 금융위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금융이 터지면서 반성을 합니다. 금융이 과도하게 성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해악을 많이 끼친다는 것을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자, 법률 서비스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GDP를 끌어올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민들이 소송 많이 해주면 돼요. 소송 많이 해주면 법률 시장에 종사할 사람들 많아질 게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 시장이 GDP를 끌어올리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사교육 시장이 커지면 돼요. 예? 학원, 보습학원 이런 거 많이 생기면요. 그러면 거기 종사자들 많아지는 거니까 그만큼 GDP가 끌어올려져요. 근데 그게 바로 가계의 행복에 비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의료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서 의료 서비스 시장이 가장 큰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이 기대 수명은 OECD 국가에서 제일 낮습니다. 국민들의 그러니까 행복하고 그러니까 이 비용 저하는 거하고 GDP를 발생하는 거고 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보조 서비스 부분은 적정한 수준에서 필요한 것이지 그 이상이 돼버리면 오히려 그러니까는 더 국민들한테 오히려 그러니까 저를 줄이는 이런 측면인데 우리는 주로 이 부분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주로 우리가 공공성과 관련돼 있거든요. 우리 의료 민영화 국민들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예? 돈 없으면 그러니까 제대로 의료 서비스 못 받을까봐 불안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추진도 안 되면서 예? 이거 가지고 주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지난 수십 년을 시간을 낭비한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진 거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얘기가 이게 이제 반도체에 이제 깔려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이런 이제 그 제조업 위기가 그 글로벌 금융이 터지면서 딱 이제 그러니까 이탄을 맞게 됩니다. 글로벌 금융이 맞으면서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이 대표적으로 이 지표를 보입니다. 제가 2011년경에 이 전후에 그러니까 경향신문의 경제세상이라는 고정 칼럼을 계속 집필하고 있었는데 한 4, 5년 동안 집필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11년 12월 호에 그 지금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잠 못 드는 대한민국이라고 제목 붙여가지고 수출 의존 성장 끝났다 이런 걸 이제 칼럼을 썼어요. 신문에요. 근데 그 당시에 수출 증가율이 막 이랬었어요. 주변에 동료 교수들이 최 교수 무슨 미쳤냐고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수출이. 근데 그 다음에 뚜껑을 여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제가 무슨 점쟁이라서가 아니라 이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수출 증가율이 뚝 떨어지면서요. 우리나라는 수출하고 제조업하고 대기업이 다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 산업이 제조업이잖아요. 자동차, 반도체 다 제조업이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기업의 주력 사업이 다 제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세 개가 같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 같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조업의 성장률이 뚝 떨어지게 되고요. 두 자릿수가 다 뚝 떨어지게 되고 대기업의 특히 제조업 성장률이 뚝 떨어지게 이렇게 됩니다. 대기업은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자기들의 고통을 전가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이게 고스란히 서민들한테 올 수밖에 없죠. 그럼 이런 일들이 왜 생겼느냐? 금융위기 이전에는요, 쉽게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미국 시민들이 빚내가지고 소비를 해준 거예요. 미국 경제는 국민들 소비가 한 70%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해서 소비를 해주는 대신에 독일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은 거기다 수출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사고를 터뜨린 게 금융위기였던 겁니다. 미국의 가계부채가 터진 게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예요.
금융이 터지고 나니까 우리 외환위기 터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소비를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었듯이 미국도 소비를 제대로 못 해주게 된 거예요. 미국이 소비가 쭉 위축되니까는 자연히 세계 교육이 쭉 떨어집니다. 세계 교육액이요. 증가율이 쭉 떨어져요. 얼마 정도나 4분의 1씩 쭉 떨어집니다. 그리고 자연히 세계 교육이 줄어드니까는 1차적으로 타격 본 게 뭡니까? 어떤 산업이 타격 보겠어요? 해운업입니다. 물건을 실어 나르는 해운업이 타격 보죠. 그게 우리가 뭡니까? 한진해운 파산이 바로 그거예요. 한진해운 파산이 겁니다. 한진해운 우리가 세계 우리가 경쟁력에서 8위에 랭크된 기업입니다. 근데 파산을 했어요. 그렇죠? 해운업이 어려워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후속적으로요? 배를 공급해준 조선업이 문제 생기죠. 성동조선, 뭐 STX 이런 게 사실상 이명박 정부 때부터 부실화가 다 됐었어요. 그걸 금융지원으로 연명시켜다가 끝내는 이제 법정관리 다 들어가고 이렇게 있고 대우조선해양 사건 터지게 되고 막 이렇게 연결된 게 겁니다. 이런 기관 산업들이 터지니까 철강업이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문제 생기죠. 철강업의 공급 과잉 문제가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러니까 뭐냐 우리나라한테 생산 줄이라고 수입 쿼타제를 그렇게 이게 강요하고 그랬었죠. 트럼프 들어서가지고요. 철강 생산 줄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니네들 미국의 USST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압력이 들어오고 그런 거죠. 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국이 이렇게 수입이 쭉 줄어들었어요. 이만큼요.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줄어든 상태로 계속 가요. 회복되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그러니까 자급화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중국도 수입액이 별로 안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조업 생산액이 이제 정체에 떨어집니다.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들이 이게 1,500조 돌파하고 난 다음에 거의 안 증가하잖아요. 이게 2011년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잠깐 올라갔던 건 반도체 특황 때문에 잠깐 올라갔던 거고 2018년에 올라간 거고 반도체 경기 꺾이면 사실 또 이제 3차가 중요합니다. 3차가 뭐냐면은 자, 우리 2018년도에 군산에서 한국GM이 철수하는 일이 벌어지죠. 한국GM이라는 자동차 회사가요. 이거 예고됐던 겁니다. 제가 2014년, 15년 방송에 출연하면서 우리나라 한국 자동차 산업 3년에서 5년 안에 위기 온다는 얘기를 굉장히 떠들어댔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요. 우리나라는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개설한 이유도요,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국민들이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해요. 어려워하고 특히 금융은 더더 어려워해요. 정치인들도 국회의원들도 보게 되면 금융은 굉장히 무식합니다. 제가 이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요. 하는데, 국민들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사실요. 근데 이제 보면은요,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에 제가 이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꼈던 게 뭐냐면, 전문가로서 굉장히 어떤 미안함을 느꼈던 게 뭐냐면은, 우리 바다에서 지진이 나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쓰나미가 온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알고 동물들은 미리 대피합니다. 동물들은 그러니까 자연적인 어떤 하나 이런 그 신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미리 살기 위해서 다 높은 데 대피를 하죠. 이동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이 지진이 났다는 걸 안 알려주면은, 정부에서 안 알려주게 되면은 그냥 쓰나미가 덮칠 때 그때서 이제 우왕좌왕하면서 많은 피해를 발생을 해요. 그렇죠? 우리나라 정부나 정치인들이 되게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예고된 것을 정확한 정보를 안 알려줘요. 왜? 알려주게 되면 괜히 혼란 오고 괜히 그하고 그럴까봐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고, 그럼 그 상황 속에서 그런 고급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미리 대응을 하고, 미리 소송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가 그냥 당해요. 쓰나미가 덮치면 그냥 그때 가서 이제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외환위기 때 그랬었고요. 글로벌 금융 때도 그랬고, 항상 그래요. 이것도 그럽니다. 왜 이게 그러냐면요. 제가 그때 방송에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미국 GM이 굉장히 하여간 미국 GM이라는 회사가 굉장한 회사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미국 GM이 이제 망가져가지고요. 금융위기 때 국유화까지 됐다가, 민영화하고 난 다음에도 회복이 안 되고 그러니까 주주들이 막 아우성쳐가지고 사업 재편을 발표를 합니다. 2013년 말에요. 어떻게 발표하냐? 완성차 사업은 다 이제 접겠다. 안 하겠다 이거예요. 중국 시장만 빼놓고 다 이제 안 하겠다 이거예요. 완성차 안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뭘 하냐? 전기차하고 차량 공유 서비스로 사업을 전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러고 나서 1차적으로 한 게 그 다음에 2014년도부터 유럽에 있는 자회사들 다 매각하기 시작합니다. 유럽에 철수하는 거예요. 유럽 시장에서요. 그리고 이제 호주에서 철수하고, 러시아에서 철수하고, 동남아에서 철수하고, 인도에서 철수하고 그랬어요. 한국 GM은요,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서 있는 생산 기지예요. 근데 유럽에서 철수했는데 무슨 저기 한국에 이 공장을 갖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고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GM이 이제 한국 GM이니까 철수한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이제 그걸 가만히 있으면은 뭐라도 어쨌든 자기가 뭐 한 노력을 이제 또 이제 쇼맨십을 보여야 되잖아요. 지역사회 막 일자리가 이제 막 되고 이제 충격이 이제 오게 되면요. 그렇죠? 그리고 가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척만 해요.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한국 GM은 뭐냐면 더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해가지고 더 유리한 조건으로 더 그러니까 저기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정치인들이 아주 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충격이 나타나냐.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반도체보다 더 사실은 고용 창출이 큰 산업입니다. 고용 창출이요. 근데 이런 산업의 재편은 GM만 간 게 아니라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도 다 이렇게 변하기 시작했었어요. 이미 그 이전부터요. 그러기 시작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미국 GM이 군산에서 한국 GM이 군산에 철수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군산의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든 게 되잖아요. 수천 명이니까 일자리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협력업체들도 일자리 줄어들죠. 그럼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밥장사, 술장사가 안 되잖아요. 네? 거기 일자리가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렇죠? 공장 주변에 있는 밥장사, 술장사 안 될 게 아닙니까? 군산시가 초토화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게 되면 상가 수요가 또 줄어들죠. 네? 문 닫았으니까요. 상가 수요가. 그 건물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청소라든가 경비라든가 건물 임대하는 이런 사람들 일자리까지 이제 영향을 받아요. 지역의 부동산 경기도 이제 꼬꾸라지고요. 연쇄적인 이게 이제 충격을 줍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가지고 지방에 우리가 주로 그러니까 그나마 좀 이제 경제 활동이 활발한 도시가 되게 어떤 데예요? 산업공단들이 있는 지역들입니다. 창원, 울산 뭐 이런 데들이 되게 가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작은 도시들은 거기에 되게 의존해가지고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산업단지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현상이에요. 제조업 위기가 그러니까 지방에 그러니까 산업단지들한테 이런 충격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조업 위기는요, 경제 전체를 흔드는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왜? 우리가 생태계에 가장 중요한 게 생물종의 다양성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산업이 다양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조업에 너무 의존한 도가 너무 높은데 그게 흔들거리니까 전체가 같이 흔들거리는 이런 식인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30년 전부터 진행됐다 이거예요. 정치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그래서 우리나라 보게 되면요, 자동차 산업이 수출량은 이미 2012년에 정점을 찍고 쫙 내려가고 있고요. 생산량은 2015년에 정점을 찍고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떨어지게 되겠죠. 거기다가 지금 자동차는 뭐냐면 전기차 중심으로 친환경차로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주로 그 자동차 협력업체들, 중소기업체들은 다 내연기관에 의존하는 이런 이제 내연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중소업체들이에요. 제품 부품업체들이에요. 근데 전기차가 되게 되면 껍데기만 철판이 남고 나머지 다 전자전기로 바뀌는 겁니다. 안에는요. 이게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큰 위기에 지금요. 큰 문제인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보면요. 3대 제조업이 뭐냐면 자동차, 조선, 반도체입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 빼놓고 조선은 벌써 이제 흔들어졌죠? 한번 타격을 받았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요. 상당히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상황 속에서요. 자, 먼저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박근혜 정부 2016년. 박근혜 정부 이제 마지막 해였었죠. 원래 2017년까지인데 최순실 사태로 탄핵당해가지고 1년 이제 빨라졌잖아요. 2016년 4분기 마지막 10월, 11월, 12월 달에요. 우리나라 전체 가계 중에서 하위 60%가 소득이 후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최순실 사태가 없었어도 정권 연장하는 건 힘들었다. 왜 그러냐면요. 이 4분위, 5분위, 6분위는 중산층이에요. 중산층까지 소득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민심이 그러니까 다시 정권을 연장 안 시켜줘요. 민심이 이반되기 때문에.